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할 주제는 항타 분석기, 그러니까 PDA와 케왑 데이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인사는 다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가죠.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 밑에 거대한 기둥들을 박아 넣을 때 말이에요. 그 기둥이 마천루의 엄청난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엔지니어들이 도대체 어떻게 미리 아는 걸까요? 그게 참 신기한 부분이죠. 네, 땅속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면 여기서 파동이라는 매개체를 쓴다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땅속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빛 대신 소리나 충격 같은 응력파를 땅속으로 보내서 그 반응을 읽어내는 겁니다. 무거운 해머로 말뚝머리를 쾅 하고 강하게 치면 그 충격 에너지가 말뚝을 타고 아래로 쭉 전달되거든요. 아, 그때 센서들이 데이터를 낚아채는 거군요.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머릿속에 떡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당신이 깊고 어두운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동굴이요? 네, 야호하고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동굴 안으로 쭉 퍼져 들어가다가 끝에 있는 벽에 부딪혀서 메아리가 되어 다시 돌아오잖아요. 메아리가 돌아오는 시간을 재보면 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돌아온 메아리의 울림을 들으면 동굴 모양도 대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PDA가 지지력을 추정하는 원리도 딱 이거 아닌가요? 네, 동굴의 메아리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원리입니다. 그걸 공학에서는 파동 방정식 그리고 케이스 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해머나 말뚝을 때리는 순간 발생한 에너지가 동굴 속으로 뻗어나가는 당신의 목소리처럼 하향파가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파동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흙의 마찰력이나 단단한 안반의 저항에 부딪히면 반사되어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상향파가 생성되죠. 시스템은 이 하향파와 상향파의 시간차 그리고 크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내려가는 파동이랑 구리쳐 돌아오는 파동을 비교한다? 그럼 현장에서 해머로 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정확히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는 건가요? 여기서 크게 네 가지 결정적인 데이터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극한 지지력이에요. 돌아오는 포동의 크기와 형태를 보면 이 말뚝이 땅속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하중을 버티는지 계산할 수 있죠. 오, 지지력을 바로 아는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말뚝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입니다. 응력이라면 그 말뚝이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톤짜리 강철 해모로 콘크리트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잖아요. 콘크리트가 충격을 못 이기고 깨지거나 반대로 파동이 튕겨나오면서 말뚝을 위아래로 찢어버리라는 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죠. 실시간 감시 필수겠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에너지 전달 효율입니다. 해머가 아무리 무거워도 마찰로 에너지가 다 날아가면 땅속으로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지지력, 응력, 에너지 효율.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네 번째 항목이 말뚝의 건전도, 그러니까 베타 값이거든요. 아, 그 부분 궁금하셨죠? 네. 잠깐만요. 무슨 카메라도 아니고 땅속에 묻힌 기둥에 금이 갔는지 깨졌는지를 파동으로 어떻게 아는 거죠? 이건 막 마법같이 들리는데요? 다시 그 동굴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100m 깊이 동굴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메아리가 2초 걸려야 정상이라고 쳐보죠. 그런데 불과 0.5초 만에 메아리가 튕겨 돌아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중간에 벽이 무너져서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겠죠. 원래 깊이까지 소리가 못 갔으니까요. 빙고! 말뚝도 똑같아요. 파동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정상 타이밍인데 중간에 쩍 갈라진 균열을 만나면 거기를 끝이라고 착각하고 조기에 반사돼 버립니다. 아하, 비정상적으로 일찍 돌아온 이른 메아리를 포착하는 거군요. 네, 그걸로 기둥 허리가 부러졌다는 걸 알아내는 거죠. 건전도 지표인 베타 값이 1.0이면 정상이고 떨어질수록 파손됐다는 뜻입니다. 와, 조기 반사 메아리로 뼈 부러진 걸 참는다니 기가 막히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한 케이스 방법으로 현장에서 지지력부터 건전도까지 다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실내로 돌아와서 케밥이라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또 돌려야 하는 거죠? 약간 간편식 같다는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PDA가 쓰는 케이스 방법은 눈앞에서 결과를 빨리 보려고 흙의 성질을 아주 단순하게 가정한 간편식이 맞아요. 그렇죠. 현실의 흙은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네, 어떤 흙은 끈적거리고 어떤 흙은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실시간 계산만으로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녹음해온 파동 데이터를 들고 와서 케밥이라는 정밀 수치 해석 프로그램에 넣는 겁니다. 케밥으로 정밀하게 분석한다. 현장에서 찍어온 흐릿한 사진을 현미경으로 복원하는 느낌이네요. 그럼 컴퓨터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스프링 대시포트 모델을 쉽게 풀어볼게요. 컴퓨터가 흙의 저항 방식을 두 가지로 쪼개서 시뮬레이션해요. 하나는 스프링,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처럼 흙이 탄성적으로 버티는 힘이고요. 스프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대시포트는 뭔가요? 자동차 충격 흡수기 같은 건가요?
네, 혹은 무거운 유리문에 달린 도어 클로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을 천천히 닫으면 부드럽지만 쾅 세게 닫으려 하면 안에 있는 기름 때문에 엄청 뻑뻑해지잖아요. 타격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이 커지는 동적 특성이 바로 대시포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땅은 이 정도 짱짱한 스프링과 이 정도 뻑뻑한 도어 클로저를 가졌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가짜 메아리를 만들어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변수를 조합해서 이론 파형을 만들어내고 현장에서 진짜 측정한 실측 파형이랑 겹쳐보는 거죠. 퍼즐 조각처럼요. 네, 두 파형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까지 컴퓨터가 수만 번 반복 계산을 합니다. 이걸 시그널 매칭이라고 불러요. 치열하게 맞춰보는 거네요. 그럼 이 시그널 매칭이 끝나면 뭐가 남는 거죠? 단순히 이 말뚝이 2000kN을 버팁니다가 아니라 힘의 정체가 명확히 분리돼서 나옵니다. 기둥 옆면을 꽉 잡아주는 주면 마찰력의 분포, 그리고 맨 밑바닥이 안반을 딛고 버티는 선단 지지력의 크기가 해체되어 나오는 거죠. 뭉뚱그려진 지지력을 마찰과 바닥 지지로 해체한다. 이게 정제한 시약이랑 맞먹는 신뢰도를 준다니 놀랍습니다. 자, 원리를 파악했으니 수치 예제로 넘어가 보죠. 청취자 여러분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현장의 감독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설계 하중은 1000kN입니다. 1000kN이면 중형 자동차 50대 무게거든요. 이 기둥 하나가 그 무게를 반드시 버텨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근데 규정상 동자 시험 단독일 때는 안전율을 2.5배 적용해야 하잖아요. 자, 지름 0.5m, 길이 25m짜리 PHC 콘크리트 말뚝을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해머를 내리쳤어요. 이걸 초기 항타, EOID라고 하죠. 네, EOID에서 극한 지지력이 2000kN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합격인가요? 필요한 건 1000이니까 2000이면 넉넉하네? 하고 퇴근하면 안 되죠. 아까 안전율 2.5로 나눠야 하니까 잠깐만요. 2000 나누기 2.5는? 800kN이죠. 맙소사. 건물 무게가 최소 1000은 되어야 하는데 허용 지지력이 800밖에 안 나왔잖아요. 불합작이네요. 당장 더 긴 말뚝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초보 감독관이라면 호들갑을 떨며 말뚝을 더 박으라고 하겠죠. 하지만 노련한 엔지니어들은 서두르지 않고 7일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뚝을 다시 한번 때려보는 재항타, 즉 리스트라이크 시험을 진행하죠. 아니 실패했는데 왜 7일을 그냥 기다려요? 흙이 막 마법이라도 부리나요? 흙 내부의 역학적 마법이죠. 처음 때려 박을 때 흙 속에 물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흙 입자 사이를 벌려놓고 윤활유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지력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아, 물 때문에 미끄덩거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7일이 지나면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흙 입자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말뚝 주변을 꽉 움켜쥐게 됩니다. 그럼 7일 뒤 재앙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극한 지지력이 무려 2800kN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실까요? 2800 나누기 2.5를 하면 대박 1120kN이네요. 목표치 1000을 넉넉하게 넘겼습니다. 합격이네요. 여기서 셋업 계수라는 걸 계산하는데요. 재앙타 때 나온 2800을 초기에 2000으로 나누면 1.4가 나옵니다. 흙이 안정화되면서 지지력이 40%나 증가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셋업 효과입니다. 짜릿한 반전입니다. 초기엔 불합격인 줄 알았는데 기다렸더니 합격이라니. 자, 그럼 이 예제를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시사점 3가지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베타값 활용입니다. 기성 말뚝이 땅에 박힐 때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내부 파손, 즉 시한폭탄을 막기 위해 건전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시험 시점이 됐네요. 방금 예제처럼 EOID장 재앙타를 무조건 병행해야 돈을 날리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래나 안반지대에서는 처음엔 지지력이 높았다가 나중에 스르륵 느슨해지면서 떨어지는 릴렉세이션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이래서 꼭 병행 추적해야 합니다. 와, 처음엔 합격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라앉을 수 있다니 무섭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시사점은요? PDA랑 케밥이 아무리 정교해도 본질적으로는 파동을 통한 추정 기법입니다. 진짜 물리적인 하중 테스트 결과를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 현장별로 최소 1회 이상은 무거운 짐을 실제로 올리는 정제화 시험을 꼭 해야 합니다. 아, 진짜 100톤짜리 짐을 올려서 얻어낸 진짜 데이터랑 컴퓨터 예측값을 겹쳐서 캘리브레이션, 즉 0점 교정을 한다는 뜻이군요. 네, 그 교정 작업을 거쳐야만 PDA 데이터를 100%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파동으로 빠르고 넓게 진단하되 정제화 시험으로 진짜 기준점을 세팅한다. 이것이 엔지니어들의 진짜 비기였군요. 오늘 준비한 항타 분석기와 케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